코 수술에서 이런 걸 써도 될까 고민 많이 해보셨죠?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논문에서 뭐라고 해도 실제 내 코에서는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자가늑연골과 기증늑연골 어떤 게 내 코에 안전한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DI 성형외과 전문의 정현희 원장입니다. 코 수술을 할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바로 어떤 연골을 써야 되나요? 입니다. 오늘은 제가 실제 수술과 장기 경과를 통해서 느낀 자가늑연골과 기증늑연골의 장단점을 솔직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진료 보다 보면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좋은 기증늑연골만 골라서 수술했기 때문에 본인이 수술한 코는 그런 기증늑연골의 단점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성형외과 선생님한테 얘기 들으셨대요.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재료라는 건 그 재료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기 때문에 의사가 아무리 신경 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그 한계점을 완전히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일종의 사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 자체의 장단점을 솔직하게 얘기해 드려야 맞죠. 물론 실제로 기증자의 연령이나 연골의 상태에 따라서 성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연골의 석회화 변화죠. 자가늑연골에서도 석회화된 연골은 와핑 현상이 적다고 말씀드립니다. 일반적인 기증늑연골이 겪는 섬유화되듯이 조직의 상태가 변하면서 약해지는 그런 변화와 달리 석회화된 기증늑연골 부분은 그 강도가 유지되기 때문에 어쩌면 초반에는 튼튼한 구조가 유지돼서 더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장기 경과 중에 생깁니다. 석회화된 연골은 압박 힘이 크게 가해졌을 때 골절과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기증늑연골에서는 이런 문제가 더 흔하게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증늑연골로 코 수술을 받고 재수술하시는 분 중에 이식된 기증늑연골이 여러 조각으로 골절돼서 발견되는 분들이 꽤나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더 좋은 기증늑연골이라는 게 있는가? 당연히 그런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좋은 재료라는 건 없습니다. 모든 재료들은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을 뿐이죠. 그 장단점에 따라서 특정 용도로 사용했을 때 더 좋은 재료는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는 반드시 환자분의 현재 상태나 환자분이 원하는 목표, 그리고 환자분이 생각하는 방향성에 따라서 그에 맞는 적절한 재료에 대해서 추천을 하고 그 재료로 최선을 다해서 수술해 드리는 것이죠. 특정 재료를 쓰면 무조건 좋다거나 가장 이상적이라고, 그리고 부작용이 없다고 말하는 건 사실 의학적으로 단정해서 말하면 안 되는 예측 불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건 옳지 않습니다. 간혹 저희 병원 유튜브를 보시고 오신 분 중에 왜 선생님은 자가늑연골만 쓰세요? 이렇게 물어보시기도 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의 경우 다른 병원에서 능숙하게 해내지 못하는 자가늑연골, 자가진피 등 이런 자가재료를 활용하는 여러 가지 수술에 능숙하고 심각한 부작용이나 변형을 겪는 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그런 재료를 필요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아오시다 보니까 이런 수술을 많이 하는 것이죠. 절대로 자가늑연골이 필요하지 않은 충분한 비중격을 가지고 있는 첫 코 수술 환자분에게 자가늑연골을 먼저 추천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수술 재료들 중에서 적절한 재료를 추천하기 위해서는 이런 여러 가지 자가 조직을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경험이 있고 숙달돼 있어서 능숙하게 해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의사의 경우에는 특정 재료나 수술 방법은 제외되고 제한된 재료와 수술 방법만을 사용해서 수술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 그 재료로 환자분을 유도하기 위해서 특정 재료의 장점만 부각시키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런 선택 과정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특정 논문이나 통계만 근거로 들어서 설명을 하는 선택 편향에 빠지게 되죠. 의사들끼리 말하기를 논문을 위한 논문을 만드는 경우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실제 임상적인 경험을 참고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사들끼리 모여서 수술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계속 해나가면서 술기를 발전시키고 완성시켜 가는 것이죠. 자가늑연골 채취가 위험하다고 이야기하는 건 사실 연골을 채취하는 수술에 능숙하지 못하다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가늑연골 주위에는 연골막, 근막, 근육, 인대 구조 등 여러 가지 구조들이 얽혀서 가슴통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는 게 쉽진 않습니다. 위험한 상황이 생기는 경우의 대부분은 해부학적인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수술을 진행하기 때문에 박리가 잘못 이루어져서 생기는 그런 경우겠죠. 물론 환자의 구조적인 차이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생기는 경우도 드물게 있긴 하거든요. 하지만 이런 케이스는 상당히 드물어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코 수술할 때 사용하는 늑연골은 그 위치가 폐의 전방에 놓이는 부위가 아니기 때문에 기흉을 만들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며 박리면을 잘 찾아서 수술하게 되면 수면 마취로도 쉽고 능숙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생각보다 간단한 수술입니다. 그렇기에 환자분께서는 능숙한 의료진에게 수술을 받으신다면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채취 수술 관련돼서 제가 성형외과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학술 발표를 통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설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아마 공부를 좀 더 하셔야 될 겁니다. 그 이유는 당연합니다. 기증늑연골보다 자가늑연골이 거의 모든 면에서 좋기 때문이죠. 왜냐? 똑같은 늑연골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전제해도 다른 사람한테서 채취한 다음에 살아있는 세포를 죽여 없애는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기질만 갖춘 인공조직과, 그리고 실제 내 몸에서 채취한 살아있는 세포가 충분히 포함된 조직과 비교를 해본다고 생각을 했을 때 결코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죠. 당연히 자가늑연골이죠. 유일한 문제는 늑연골을 채취하는 수술을 추가로 해야 되고, 채취한 늑연골은 환자마다 다른 모양과 성질을 가지고 있을 텐데 잘 맞춰서 조각하고 다듬고 그리고 적절히 활용을 해서 안정적인 결과를 내야 한다는 게 유일한 차이점이죠. 이런 과정에 능숙하고 환자분께 최소 절개선으로 안전하게 늑연골을 채취할 수 있는 의사라면 당연히 자가늑연골을 선호할 것입니다. 자가늑연골이 싫은 이유는 사실 의사의 이유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자가늑연골의 채취가 무섭거나 추가적인 채취 비용이 발생하는 등의 부담스러운 환자분의 이유일 것입니다. 물론 자가늑연골 수술이 익숙하지 않은 의사 선생님이라면 자가늑연골이 싫으실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기증늑연골이라고 해서 문제가 되는 재료는 아니죠. 체내 활용이 가능하다고 검증받은 재료이기 때문에 나쁜 건 아닙니다. 자가늑연골을 쓰는데 너무 무섭거나 코끝에 변형이 일부 발생하게 되더라도 수술을 줄이고 싶은 분께는 자가늑연골을 대신해서 좋은 대체 재료로 활용될 수 있겠죠. 하지만 재료의 특성상 무리한 목표를 추구하면 안 되고 제한적으로 활용을 한다면 향후 재수술의 가능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수술이 이루어진다는 전제 하에 사용 가능한 재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증늑연골을 만들 때 조직 내의 세포 성분들은 모두 제거해서 면역 반응의 가능성을 최소화시킨 상태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면역으로 인한 거부 반응 자체는 드문 편이라고 알려져 있죠. 또한 기증자의 상태도 철저하게 확인해서 제작이 이루어지는 업체들도 있기 때문에 검증받은 업체의 제품을 사용한다면 감염과 같은 문제도 최소화할 수 있겠죠. 다만 어떠한 조직을 사용하든지 간에 수술받은 부위에 조직이 자리 잡는 과정에서 회복을 위한 면역 반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어떤 재료든 일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공재료는 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변화가 일어나는 확률이 자가재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자가재료의 경우에는 혈류가 공급돼서 조직이 살아있는 상태로 생착되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상당히 적은 편이고, 따라서 정상 조직의 변화도 적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라면 누구든 자가조직의 사용을 더 추천드리는 것이죠. 와핑의 경우에는 교과서적으로는 중요한 문제로 알려져 있어서 자가늑연골 수술을 하지 않는 분들이 와핑으로 겁을 많이 주시죠. 하지만 사실 그 빈도는 약 3% 정도로 상당히 적다고 통계로 나와 있으며 수술 경험이 쌓이게 되면 그보다 더 최소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미 이러한 와핑을 최소화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발전되어 있고, 이를 적절히 활용한다면 그 빈도를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연골의 조작을 최소화하는 술기를 병행한다면 코끝 부분에 발생하던 와핑은 제로에 가깝다고 느껴질 정도로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콧대에 삽입하는 늑연골의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조직의 조각이 상당 부분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와핑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콧대, 코끝 모든 부위를 통틀어서 측정되어진 논문에서 알려져 있는 그 빈도보다도 상대적으로 좀 더 높은 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와핑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작은 기구를 집어넣어서 살짝 갈아주는 정도로 쉽게 교정이 되기도 하며, 심한 와핑이 오더라도 장기 경과 후에 와핑이 종료된 다음에 이식된 연골을 빼내고 모양을 잡아줘서 다시 이식을 하게 되면 생각보다 잘 교정이 되고 이후 변형도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와핑이 생기더라도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코 상태가 안 좋은 분들은 이미 안쪽에 흉조직도 많고 혈류 상태가 좋지가 않습니다. 이 얘기는 이어지는 재수술에서 상대적으로 염증이 생길 가능성이 높고 흉조직 반응이 더 심하게 올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런 안 좋은 상태에서 선택한 재료가 만약 염증이나 조직 반응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인공재료라면 이런 문제가 더 쉽게 올 수 있겠죠. 그래서 상태가 안 좋은 분일수록 가급적 자가조직을 사용해서 수술할 것을 추천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재수술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여러 번 수술을 실패하시고 저희 병원에 오신 환자분들의
분들의 수술 이력을 확인하게 되는데, 심각한 변형이 온 타이밍을 이야기 나눠보면 인공조직을 사용해서 수술하다 생긴 감염이나 변형 같은 문제에 대해서 또다시 인공조직을 추가적으로 사용하다가 완전한 실패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게 되죠. 이게 바로 코 안의 상태가 안 좋은 분들이 인공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 저만의 근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핵심은 본인의 상황이나 원하는 목표치에 따라서 재료 선택을 하시되, 비중격이나 귀연골 같은 다른 자가 재료가 충분히 있어서 이것만으로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면 굳이 추가적인 재료를 쓰지 않아도 되겠죠. 근데 간혹 상담하면서 CT를 보다 보면 비중격만으로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그런 목표인데도 불구하고 기증늑연골을 사용해야 된다고 추천받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내부 구조를 CT로 반드시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리고 이미 다른 자가 재료를 사용해서 재료가 없다거나 비중격의 크기가 작아서 자가늑연골이나 인공재료와 같은 추가적인 재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추가 재료를 선택하시되, 자가늑연골 채취에 부담이 없으시다면 무조건 자가늑연골이 더 좋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부득이하게 기증늑연골을 사용하신다면 간혹 기증늑연골 하나를 여러 개로 나누어서 여러 환자분들한테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런 경우 충분한 재료를 사용하지 못하다 보니까 안 그래도 약해질 수 있는 구조가 더욱 약하게 만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나눠 쓰지 말고 본인한테 충분한 양을 써달라고 따로 꼭 좀 부탁드리고 직접 확인까지 해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이 재료 선택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저는 DI 성형외과 전문의 정현희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